작은이의 이름. 왕비가 아드님 낳은 것을 알고 어디서 온 줄도 모르게 왕비의 앞에 나타난 작은이는 약속한 대로 그 아드님을 데리러 왔으니 어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왕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약속하기는 이 다음 일이야 아무려면 어떠냐고 우습게 알고 한 일이 이제 이렇게 귀중한 왕자를 빼앗기게 되었으니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새파래져서 부르르 떨면서 왕비는 좋은 보물을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줄 것이니 왕자 아가를 달라지 말라고 애걸애걸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이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물보다도 나는 당신의 아가를 가져가야 해요 하고 듣지 아니하므로 왕비는 그만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울었습니다. 울고 울고 어떻게 몸부림을 하고 오는지 옆에서 보기에도 측은스럽게 울므로 작은이도 미안히 여겨서 우는 것을 말리고 그럼 내가 사흘 동안만 참아줄 것이니 사흘 동안에 내 이름을 가리켜내면 아가를 데려가지 않기로 하지 하고 휘적 가버렸습니다. 왕비는 한결 마음을 놓기는 놓았으나 그날 밤새도록 잠 한 잠 자지 못하고 작은이의 이름을 가리켜낼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니까 이름도 이상하고 괴상스러울 터인데 그 이상하게 괴상스러운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사람을 내어보내서 이 세상에 이상스러운 이름이란 있는 대로 모두 알아오라 하였습니다. 이튿날 작은이가 와서 내 이름을 알았느냐고 물으므로 그때 왕비는 미리 알아두었던 이상한 이름을 모조리 불렀습니다. 태팽이 김선달, 호맹이 꽁생원, 신출이 신첨지 하고는 아는 대로 자꾸 불러보았으나 작은이는 일일이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서 아니 내 이름은 다른데 하고는 또 그냥 휘적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못 가리켜내서는 큰탈 나겠다고 왕비는 사람을 내어보내어 어저께보다 더 많이 이상한 이름을 수소문하여 모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작은이가 와서 내 이름을 알았느냐고 물을 때 개똥이, 쇠똥이, 밑똥이, 막똥이 하고 여러 가지 괴상스러운 이름을 한이 없이 자꾸 불러보았습니다. 그래도 작은이는 웃기만 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흔들고 아니 내 이름은 다른데 하고 내일 한 번 더 올 것이니 이번에 또 못 가리켜내면 아가를 데려갑니다 하고 또 휘적 가버렸습니다. 자, 내일 또 못 가리켜내면 정말 큰일 난다고 그날은 밤이 깊더라도 꼭 이상한 이름을 알아가지고 오라는 왕비는 또 사람을 내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고 그 이튿날 새벽에야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오늘도 별로 신기한 이름을 구하지는 못하였는데 해가지고 밤이 또 깊어서 산속에 짐승들도 잠이 들었을 때 제가 혼자 깊은 산속으로 가노라니까 그 산속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있고 그 집 앞에 화토불을 사르고 그 옆에서 아주 어린이같이 조그만 영감님 하나가 외다리로 춤을 추면서 오늘은 이렇게 밥 끓여 먹고 내일은 왕자를 데려온다네. 아무도 모르는 내 이름은 외발다리 쪽귀신, 외발 쪽귀신.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비는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옳지, 옳지. 그것이 분명히 작은이다. 하고 한없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작은이가 와서 이름을 가리켜 내든지 아가를 내든지 하라고 졸랐습니다. 도깨비 아니야요? 아니요. 그러면 왜, 발, 다리, 쪽, 귀, 신. 응? 요술쟁이가 가르쳐 주었군. 요술쟁이가 가르쳐 주었어. 하고 작은이는 골이 잔뜩 나서 다 틀렸다. 다 틀렸어. 하더니 왼쪽 다리를 딱 버티고 서서 두 손으로 바른 발을 붙잡아 응 하고 쑥 뽑아들더니 소리소리 지르면서 왼쪽 다리로 껑충껑충 뛰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왕비는 다시 졸리지 않고 편안히 아가를 길렀습니다. 방귀 출신 최덜렁. 여러 백년 전 이야기로 퍽 우스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그때 서울 잿골 김대신댁 사랑에 최덜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 이름은 따로 있지만 성질이 수선스러워서 어찌 몹시 덜렁대는지 모르는 다른 대신집에서도 최덜렁 하게 되어 그의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모르는 이가 없을 판이었습니다. 너무 수선스럽게 덜렁대므로 하려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당치도 않은 딴 일을 하여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때때로 능청스런 꾀를 잘 내므로 늘 덜렁으로 실수된 일도 능청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하루는 김대신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안동 서판서 댁에를 가게 되었는데 타고난 천성이라 대문을 바로 보고 들어가지를 않아서 서판서 옆집 이대신 댁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꼭 서판서 댁인 줄만 알고 덜렁 최 선생이 그 집 하인 보고 대감 계시니 한즉 사랑으로 안내하여 올려 앉히고 점잖은 사람이 의관을 정제하고 나왔습니다. 나는 잿골 김대신 댁에서 온 사람이올시다. 주인 대감을 좀 배우려고. 네, 이 사람은 이 댁 이대신 댁에 있는 권영우라는 사람이올시다. 배웁기가 늦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지금 잠깐 안에 계십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덜렁 선생이 이대신 댁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그제야 후회하였으나 별 수 없이 큰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저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대신을 만나자고 해놓았으니 공연히 희롱한 것처럼 되어 당장에 큰 탈이 내릴 것은 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뛰어 달아날 수도 없고 모르고 그랬다 할 수도 없고 입맛도 다실 수 없고 머리도 긁을 수 없고 앉은 채 앉아서 속으로만 쩔쩔 매다가 엉큼한 꾀를 내어가지고 능청스럽게 아니 기다리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형장을 보았으니까 대감께서까지 말씀할 것 없이 형장께 말씀하지요. 좀 염치 없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끼리야 말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실상은 김대신의 부탁으로 먼 길을 떠나는 길인데 하도 바쁘니까 요기를 하고 나설 것을 잊어버려 놓아서 벌써부터 속이 시장하여서 그렇다고 지금 도로 제 동 꼭대기로 도로 갈 수도 없고 하여
전혀 모를 댁도 아니고 하니까 염치 없지만 이 댁에서 요기를 좀 하고 가려고 그래서 밥 한 그릇을 금방 먹고 나와서 당장에 배가 부르건만 하도 급하고 별 꾀는 없으니까 얼른 둘러댄다는 꼴이 이따위로 너털 웃음만 섞어가며 둘러대었습니다. 예, 그러시겠습니다. 바쁜 때는 아무라도 항용하기가 쉽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준비 없는 음식이라도 곧 내오게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벌써 그 집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은 모르겠어도 김대신 댁 최덜렁이가 잘못 알고 들어왔다가 남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당치도 않게 꾸며대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 집 안사랑, 웃사랑, 아랫사랑에 있는 모든 문객들과 하인배들까지 쑥덕쑥덕 최덜렁이라지 하고 모두 한 번씩 가깝게 와서는 그 얼굴을 보고 하였습니다. 기왕 최덜렁인 줄 안 바에는 그가 할 말이 없어 거짓배가 고픈 채 하는 것까지 알았으니 밥상을 굉장히 차려서 억지라도 많이 먹게 하여 배가 불러 못 일어나고 고생하는 꼴을 보자 하고 크디 큰 동이처럼 큰 주발에 밥을 우뚝하게 담고 대야같이 큰 그릇을 골라서 국을 담고 여러 가지 반찬을 갖추어 상을 내어왔습니다. 시장하시다는데 너무 기다리게 하여 미안합니다. 반찬이 없어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시장하시다니까 그래도 많이 잡수어 주실 줄 알고 그냥 내왔습니다. 덜렁 선생은 가뜩이나 배가 부른 판에 섣불리 거짓말을 해놓고 걱정하고 앉았다가 그 무섭게 많이 담은 밥을 보고 저절로 두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시장하다고 청해 놓은 것을 안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먼저 국물을 몇 번 떠먹고 산같이 담긴 밥을 억지로 5숟갈을 떠먹으니 숟가락이 저절로 손에서 떨어질 것 같고 죽여도 못 먹겠습니다. 그러나 어서 잡수시지요. 국이 식었으니까 다시 떠내오지요. 하고 곧 더운 국을 또 내오고 하면서 성화같이 권고하는 통에 죽을액을 떼는 셈 잡고 새 국을 또 먹고 쉬엄쉬엄 밥 한 숟가락에 21번씩 쉬면서 반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그래 놓니 인제는 일어나려도 일어날 수도 없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인제는 더 못 먹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숭늉에 말아서 조금 더 잡수시지요. 시장하신 때야 그것 한 그릇이야 못다 잡숫겠습니까? 국은 식성에 즐기시지 않는 모양이니 다른 반찬을 더 내오지요. 하고 그 집 사람들은 억지로 밥을 말아주면서 일변 국그릇을 들여보내고 고기를 구운 것을 내왔습니다. 단 한 술도 더 들어갈 곳은 없고 체면상 말아놓은 밥이야 아니 먹을 수도 없고 죽기를 결단하고 눈을 흡뜨고 물에만 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쯤 먹었을 때 벌써 목구멍에까지 가득 차서 자칫하면 도로 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어도 못 먹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체면 불구하고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권고하지는 아니하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픽픽 웃습니다. 덜렁 선생이 또 무슨 창피한 짓이 생겼나 보다 생각하고 양치물을 들어 그 물 위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니까 따는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코 위에 하얀 밥풀이 2개나 붙어 있는 것을 이때까지 모르고 점잔을 빼고 있었으니 누군들 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얼른 떼기도 부끄러운 일이라
배포유하게 그냥 모른 채 하고 앉아서 상을 물려낸 후에 천천히 한 가지 더 청할 것이 있는데 종이와 버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즉시 내어온 종이를 받아 펴들고 붓을 들어 무어라고 여러 줄 글씨를 쓰더니 또 한 장으로 그 편지를 두루 싸가지고 코에 묻었던 밥풀을 떼어 발라서 꼭꼭 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아까 여러분이 웃으신 것은 내 코에 밥풀 붙은 것을 보고 웃으신 모양이지만 실상은 이 편지 겉봉을 붙이려고 미리 붙여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하도 엄청난 수작에 이대신집 문객들은 코가 먹먹하였습니다. 자, 후의의 환대를 감사히 받고 갑니다. 여러분 편안히 계십시오. 인사를 마치고 간신히 기둥을 붙잡고 일어나기는 났으나 억지로 힘들여 일어나는 통에 구린내 나는 소리가 거침없이 뿡 하고 나왔습니다. 편안히 가시라 하면서 따라 일어서던 문객들은 그만 허리가 아프게 우스운 것을 억지로 참노라고 손으로 틀어막고 낄낄거리는데 덜렁 선생은 시치미를 딱 떼고 왜들 웃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내가 방귀라도 낀 줄 알고 그러십니까? 하고 나서 발바닥으로 마룻바닥을 몹시 문질러 삑삑 소리를 내고 이것 보십시오. 마룻바닥에서 나는 소리 올시다. 정말 반기란 것은 이런 것이랍니다. 하고 여러 사람에게 궁둥이를 삐쭉 내밀고 아까부터 잔뜩 참고 있던 방귀를 속이 시원하게 뀌었습니다. 하하하하. 변변치 않은 것을 알려드리느라고 실례하였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해놓고는 어이가 없어 입만 딱딱 벌리고 섰는 문객들을 돌아보지 않고 휘적휘적 가버렸습니다. 그 후 이 대신이 그 말을 듣고 남자답고 재미있는 사람이라 하여 자기 관할 아래에 상당히 좋은 벼슬을 시켰습니다. 그래 그 후로 덜렁 선생은 항상 말하기를 입신 출세라는 것은 방귀 같다고 하더랍니다. 막보의 큰 장사. 어수룩하고 사람 좋고 어리석어 터진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우습게 막보라였습니다. 어느 날 암소를 장에 끌고 가서 10원에 팔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연못 속에서 개구리들이 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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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꾸 울었습니다. 막보는 그 소리를 구원 구원 하는 소리로 듣고 혼자 투덜투덜 하였습니다. 저놈들이 알지도 못하고 저런 소리를 하네.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장 아는 채 하고 구원 구원이 무어야 이놈들아. 구원이 아니라 10원이란다. 10원이야. 하면서 연못 옆에까지 가까이 오니까 또 물속에서 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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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습니다. 막보는 화를 내면서 저 못난 놈들이 그대로 구원이라네. 이놈들아 9원밖에 모르니? 10원이란다 10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개구리들은 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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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었습니다. 막보는 그만 골이 나서 오냐 그렇게 거짓말인 줄 알면 세어 보여주마. 너희 보는 데서 세어보마 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암소 판 돈 10원을 꺼내들고 1원, 2원 하고 세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개구리들은 물속에서 개울, 개울, 개울 하고 울었습니다. 에잇! 하고 막보는 모자를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악을 쓰면서 이놈들아, 그래도 못 믿거든. 너희 손으로 세어보려무나 10원이 아닌가 하고 1원, 2원, 3원 하고 하나씩 하나씩 연못 물속에 퐁당퐁당 넣어버렸습니다. 물속에서는 여전히 개울, 개울 하고 울 뿐이었습니다. 암만 9원, 9원 하고 헤어보려무나 10원이 못 되는가 하고 막보는 다시 털썩 주저앉아서 개구리들이 돈을 다 헤이고 도로 내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앉았어도 개구리들은 개울, 개울 하고 울기만 할 뿐이고 돈을 다시 내다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벌써 해가 지고 허리가 아파서 못 견디게 되어서 사람 좋은 막보는 그만 골이 벌컥 나서 욕을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못지기, 깡충깡충이, 콩알 눈의 올챙이 새끼, 이놈들아, 너희 놈들이 안만 그렇게 매기 주둥이를 벌리고 떠들고 남을 놀려도 그까지 돈 10원도 못 헤이는 못난이가 왜 9원 9원 하고 나를 놀리느냐 말이야. 너희들이 돈 10원을 못 헤이고 암만 9원 9원 하면 내가 밤중까지라도 기다리고 있을 듯 싶으냐?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아주 시원스럽게 휘적휘적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개구리들은 뒤에서 개울, 개울, 개울 하고 소리를 지르므로 막보는 골이 머리 끝까지 올라서 제 주먹으로 제 머리를 탕탕 때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막보는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를 잡아서 고기를 팔 작정이었습니다. 예산대로 잘 팔리면 고기만 팔아도 소를 2마리를 살 만한 돈이 생기고 그 외에 쇠 껍질은 그저 남게 되는 판이었습니다. 그래 막보가 쇠고기를 짊어지고 장터로 가노라니까 그 동네 개들이 수없이 많이 따라 나와서 고기 냄새를 맡느라고 야단이고 그 중에도 제일 큰 사냥개가 앞장서서 고기 주머니를 물어 뜯으려고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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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짖으면서 기승을 피웠습니다. 앞만 쫓아도 가지 않고 애걸애걸 하는 것을 보고 어리숙한 막보는 사냥개를 보고 알아들었다. 네가 이 고기를 자꾸 달라고 조르지만 이 고기는 돈을 안 받고는 줄 수가 없단다. 그래도 걔는 또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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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짖었습니다. 오, 그럼 저렇게 많은 네 동무들이 먹을 고깃값도 네가 내겠다는 말이지? 하고 막보는 개를 보고 뒤를 다졌습니다. 개는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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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짖었습니다. 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 고기를 팔마. 나는 너를 잘 알 뿐 아니라 너희 집주인까지 잘 알고 있는 터이니까 특별히 외상으로 파는 것이다. 그러나 꼭 사흘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안 가져오면 내가 야단을 칠 테니까 꼭 사흘 안으로 집으로 가져오너라. 막보는 이렇게 단단히 일러놓고는 아주 마음 놓고 고기를 거기다 모두 풀어헤쳐 놓고 시원스런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개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와르르 달려들어 기운껏 양껏 뜯어먹었습니다. 막보는 멀리서 그것을 돌아다보고 단단히 믿는다. 여럿이 모두 덤벼 먹더라도 고깃값 신랑은 그중 큰 사냥개가 내야 한다 하고 큰 소리로 울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막보는 오늘 소 한 마리 고깃값이 들어올 터이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종일 그날 해가 지도록 허리가 아프게 앉아서 고대고대하여도 아무도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막보는 그만 골이 나서 주먹을 휘저으면서 에이, 내가 이제 어느 놈이든지 신용을 하나 보아라 하고 혼자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튿날 막보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장터로 뛰어가서 사냥개 임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자는 주인을 불러내어 고깃값을 내라 하였습니다. 사냥개 임자는 무슨 까닭을 몰라서 어리둥절할 뿐이었으나 막보는 천연스럽게 그렇게 시치미를 떼지 말고 돈을 내어요. 사흘 전에 당신 집 사냥개가 사흘 안으로 돈을 꼭 가져온다 하고 소 한 마리 잡은 고기를 모두 먹었으니 어서 고깃값을 내어요 하고 조르는 소리를 듣고 그 임자는 그만 허리가 끊어지게 배를 안고 웃더니 나중에는 미친놈이라고 작대기를 두들겨 쫓아버렸습니다. 막보는 분하기 짝이 없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한참이나 떠들다가 나중에는 안 내고 견디나 보아라. 내가 임금님께 재판을 걸어서라도 받고야 말 터이니 하고 그 길로 대궐로 뛰어가서 호소를 하였습니다. 막보는 임금님 앞으로 불리어갔습니다. 임금님은 꿇어 엎드린 막보를 내려다보시고 여러 가지를 물으신 후에 그래 어떻게 속았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막보는 시키지도 않는 저를 자꾸 하면서 예, 개구리라는 놈하고 개라는 놈이 제 미천을 다 집어먹고 개 임자라는 놈은 내라는 돈은 안 내고 몽둥이만 냈답니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임금님 옆에 섰던 꽃같이 잘생긴 왕년님이 듣고 있다가 벼랑간에 부끄럼도 모르고 깔깔깔 소리를 지르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시고 임금님도 따라 웃으시면서 오늘은 그 재판을 해줄 수는 없으나 그 대신 너는 오늘부터 내 사위가 되게 되었다. 이 아기는 날적부터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웃어보지를 못해서 누구든지 이야기를 웃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랑을 삼아 내 사위로 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까지 아무도 웃기는 사람이 없더니 오늘 네가 처음 웃겼으니 너는 참말 복 많은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막보는 또 시키지도 않는 저를 자꾸 하면서 에그머니 그것만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도 마누라가 있는데 마누라 하나를 잘 먹여 살리지를 못해서 주체를 못하는데요. 마누라를 또 얻어요? 제발 그건 용서를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화를 내시면서 이 무례한 놈아 하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에그머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죽여도 장가는 또 못 들겠습니다. 시골놈이 그저 그렇지요. 살려주십시오. 하고 큰일 난 듯이 애걸애걸 하니까 그럼 가만히 있거라 하시고 임금님은 한참이나 무엇을 생각하시더니 다시 그럼 너에게는 그 대신 다른 상을 줄 것이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사흘 후에 다시 오너라. 그때 500금상을 줄 것이니 하셨습니다. 네, 그저 고맙습니다 하고 또 저를 자꾸 하고 돌아갔습니다. 막보가 기쁨을 참지 못하여 좋아하면서 되걸문으로 나오노라니까 문지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수작을 건네었습니다. 자네는 왕년님을 웃기었으니까 상금을 많이 타겠네 그려. 응, 당신 말씀같이 많이 타게 되었소. 500금을 주신답니다. 응, 500금 수가 낫네 그려.
그럼 그 중에서 다만 얼마간이라도 나 좀 주게 그려. 자네 혼자서는 그 돈을 주체를 못할 것이니까. 그러지. 그럼 당신에게 200금을 드릴 것이니 사흘 지나거든 임금님께 그렇게 여쭙고 받아가지시오 그려. 선선하게 대답하고는 활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막보와 문지기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섰던 욕심쟁이 양반 한 사람이 불이 나게 쫓아와서 막보의 소매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놀랍게 복이 많으이 그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쓰나. 내가 잔돈으로 바꿔준세. 어떤가? 좋지 않은가? 네, 그러시오. 바꾸고 말고요. 그럼 300금이 남았으니 잔돈으로 300금을 주시오. 그리고 사흘 후에 임금님 앞에서 300금 돈을 찾아가시오 그려. 엉큼한 욕심쟁이는 헌돈, 값나가지 않는 싼 돈을 주고 새 돈 300금을 바꾸면 크게 이익이 되겠으니까 그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속으로 옳다 되었다 하고 좋아하면서 헌돈을 300금 갖다 주었습니다. 실상은 100금어치도 못 되는 것이었건만은 어수룩한 막보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활깃짓을 하면서 커다란 걸음으로 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막보는 약속대로 임금님께로 갔습니다. 임금님은 막보를 보시고 시종에게 명령하시되 이 무례한 놈을 옷을 벗기고 금채찍으로 500대만 때려주어라 하셨습니다. 상금 500금을 주실 줄 알고 있던 막보는 깜짝 놀라 또 저를 자꾸 하면서 아니올시다. 그것은 벌써 제 차지가 아니올시다. 그날 나갈 때에 그중 200금은 문지기에게 주기로 하고 또 나머지 300금은 저기 들어오는 저 양반에게 주기로 하였으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차지올시다. 제 차지라고는 하나도 없답니다. 하고 여쭈었습니다. 급한에 문지기와 욕심쟁이 양반이 제 각각 돈을 찾으려고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돈은커녕 그 수요만큼 채찍으로 얻어만 맞게 되었습니다. 시종은 먼저 문지기를 붙들어 옷을 벗기고 200대를 때리는데 문지기는 그래도 잠자코 맞는데 욕심쟁이 양반은 300대를 맞는 동안 울고 불고 갖은 발광을 다 부리면서 얻어맞았습니다. 500대 때리기가 끝난 후 임금님은 다시 막보를 부르셔서 너는 상을 타기도 전에 남에게 주는 착한 사람이니 그 상으로 내 광에 가서 네 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돈을 꺼내가거라 하셨습니다. 막보는 이게 웬 땡이냐 하고는 곧장 곳간으로 뛰어가서 감 많은 금전을 호주머니에 가득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욕심쟁이 양반은 매만 300대를 죽도록 얻어맞은 것이 분하여서 그 분풀이를 하려고 막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막보는 뒤에서 누가 듣는 줄도 모르고 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능청스런 임금님이 사람을 잘 굴리는걸? 오늘도 자기 손으로 집어주지 않고 내 손으로 집어가라고 한 것이 무슨 꿍꿍이 속인 줄 모르겠는걸. 대관절 이놈의 돈이 가짜 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욕심쟁이 양반은 옳다 되었다. 저 말을 임금님께 가서 여쭈면 나는 상금을 타고 저놈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 길로 대궐 안으로 뛰어가서 임금님께 지금 그 막보란 놈이 임금님 욕을 함부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 여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임금님은 대단히 노하셔서 그 놈을 당장에 잡아오너라 하셨습니다.
욕심쟁이는 소원 성취나 한 것처럼 신이 나서 급한 걸음으로 막보에게 가서 임금님이 오라 하시네. 또 무슨 수가 생기는 모양이니 얼른 가보세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보는 태연하게 아니요. 인제는 나도 부자가 되었으니까 임금님 앞에 가려면 좋은 예복을 입고 가야 합니다. 예복을 만들어 입고 가겠습니다. 나 같은 부자가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하고 일어나지도 아니하므로 욕심쟁이는 한시 바삐 이놈이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 급급히 굴면서 가장 친절한 채 하면서 그럼 자네하고는 친한 터이니 내가 입고 있는 이 새 옷옷을 빌려줌세. 이것을 입고 어서 가세. 하면서 새로 만들어 입은 옷옷을 벗어서 막보에게 주었습니다. 막보는 좋아서 그 옷을 받아 입고 아주 점잖은 걸음으로 욕심쟁이의 뒤를 따라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막보를 보시더니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욕심쟁이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하시고 큰 소리로 이놈아, 네가 무슨 일로 그런 욕을 하였단 말이냐? 말을 하여라. 목을 베일 터이다. 하시는 것이 당장에 큰 벼락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막보는 한참이나 머리를 긁으면서 쩔쩔매다가 한참 만에야 아니올시다. 제가 나쁜 말씀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놈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올시다. 저놈처럼 거짓말을 잘하고 엉큼스러운 놈은 없습니다. 저놈은 아무나 보고 남의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제 옷이라고 엉큼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놈이올시다. 지금 이렇게 좋은 새 옷을 입었죠? 이것도 조금 있으면 자기 옷이라고 떼를 쓸 엉큼한 놈입니다. 하고 욕심쟁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쟁이 양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달려들면서 무엇이 어째 이놈아?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것이 내 옷이 아니고 무엇이냐? 남의 새 옷까지 떼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막보는 능청스럽게 그저 그렇지 네 옷이라고 때를 쓸 줄 알았다. 자, 보십시오. 임금님 앞에서도 이렇게 남의 좋은 옷 입은 것을 보면 제 옷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놈이올시다. 이놈의 말을 정말로 들으셨습니까? 무엇이 어째 이놈아? 네가 임금님 앞에 가려면 좋은 예복을 입고 가야 할 터인데 입을 옷이 없다 그래서 내가 빌려준 게 아니고 뭐하냐? 하고 욕심쟁이는 악을 썼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거기까지 들으시더니 오, 알았다 하시는 듯이 욕심쟁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아, 만일 네가 정말로 네 옷을 빌려주었으면 그렇게 옷까지 빌려주는 친절한 사이면 무슨 까닭으로 그 사람의 일을 나에게 일러서 벌을 받게 하려고 하였느냐? 친절한 채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보면 네가 나를 속였든지 저 사람을 속였든지 어느 편이든지 속인 것이 분명하다. 내 이놈, 그 상으로 매를 500대만 맞고 나가거라. 기어코 욕심쟁이는 붙들려서 울고 불고 하면서 매를 500대를 맞고 막보는 새 옷에 금전을 많이 받고 인제는 정말 부자가 되었다 하면서 활개짓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울지 않는 종. 볼그레한 꽃송이같이 어여쁘고 탐스럽던 빼시의 얼굴은 몇 달이나 앓고 난 사람처럼 양초빛같이 파랗고 해쓱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에 부은 듯 두 눈이 산머리에 넘어가는 저녁 해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면서 한숨만 덧없이 쉬고서 섰습니다.
저 해가 넘어가면 저녁 종이 울리고 저녁 종소리만 나면 감옥에 갇힌 오빠가 끌려나와 죽겠구나. 혼자서 중얼거릴 때 그의 전신은 그냥 녹아 아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어도 소용없고 뛰어도 시원치 않고 가슴만 바작바작 타가는데 무심한 저녁해는 벌써 산머리에 걸쳐서 얼마 남지 아니한 빛으로 멀리 뾰족집 꼭대기에 종 달린 다락을 벌겋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넋없이 보던 빼시 소녀는 전기에 찔린 사람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저편 어두워가는 발길로 종치는 노인이 검은 옷을 길게 입고 뾰족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 까닭이었습니다. 노인은 마음이 좋고 정신도 대단한 이였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귀가 어둡고 허리가 굽도록 20년 동안이나 기나긴 세월을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루 한날같이 조석으로 종을 울려온 이였습니다. 귀가 어둡고 허리가 아파도 아침과 저녁으로 저 높은 데 달린 종을 울리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종소리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자기의 가장 귀한 천직으로 알며 지금도 저녁 종을 울리려고 고개 위 뾰족집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면서 빼시는 급히 뛰어 쫓아갔습니다. 노인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그냥 타박타박 가다가 옆에까지 가서 팔을 붙잡은 후에야 알았습니다. 허허, 빼시로구나. 나는 저녁 종을 치러 간다. 같이 가련? 아니야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발 오늘 저녁만 종을 치지 말아주세요. 종소리만 나면 아무 죄 없이 잡혀 갇힌 저희 오빠가 그만 죽게 됩니다. 오늘 저녁만 치지 말아주세요. 귀를 기울여 간신히 알아들은 노인은 그런 줄도 알지만 어떻게 종이야 안 칠 수 있겠느냐. 내가 죽기 전에야. 그렇지만 무죄한 목숨을 살려주시려면 오늘 저녁 한 번만 치지 말아주세요. 뒷마을 다리 밑에서 사람을 죽인 것이 저희 오빠라고 그러지만 그때 그 시간에 오빠는 저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공연히 잡혀 갇혀서 오늘 저녁 종소리만 나면 공연히 무지하게 죽는답니다. 제발 오늘 저녁 한 번만. 애걸애걸하는 소리에 노인의 눈에서는 굴달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얘야, 내가 종을 안 칠 수는 없지 않느냐.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맞추어 종을 치는 것이 늙은 나의 직책이란다. 이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은 내 생명이 없어진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종소리 때문에 너희 오빠가 죽는 것이 아니니까 종을 안 친다고 곧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니란다. 빼시야,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어깨를 흔들면서 느껴오는 빼시의 머리를 만져주고 자기도 눈물을 씻으면서 노인은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터벅터벅 언덕길을 걸어갔습니다. 빼시는 아주 절망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말이 그르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저 노인이 저 언덕을 기어 올라가서 저 높은 다락에서 늘어져 내려온 줄을 잡아당기면 종소리가 울려나겠구나.
생각하고 걸어가는 노인을 바라보고 또 언덕 위 뾰족집을 쳐다볼 때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랗게 솟은 종각은 귀신같이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때입니다. 높다란 뾰족한 종각을 바라보던 그때 빼시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후다닥 뛰어서 제비같이 다람쥐같이 날아갈 듯하여 앞서가던 노인을 지나쳐 놓고 쏜살같이 언덕을 기어 올라서 대궐 문같이 캄캄한 뾰족집 문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어찌 급히 왔는지 숨이 탁탁 막히는데 쉴 사이도 없이 허둥허둥 어두컴컴한 층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2층 위에서 3층, 4층. 층계는 종각으로 올라가는 층계라 소나무 사닥다리처럼 엉성한데 여러 해 두고 한 번도 오르내린 사람이 없어서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숨에 뛰어오를 듯이 허덕허덕 기어올라서 맨 꼭대기 캄캄하고 냄새나는 헛간에 귀신 같은 큰 종이 매달린 곳에까지 이르니 갑자기 가슴이 더 뛰놀았습니다. 그때 언뜻 조그만 유리창으로 내려다보니까 저 아래 넓은 마당에 그제야 걸어오는 노인이 조그만 강아지만하게 작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 온다, 온다. 부르짖으면서 빼시는 사닥다리에서 펄쩍 뛰어 종 속에 매달린 쇠 뭉치를 붙잡고 찰싹 달라붙어 쇠뭉치와 함께 종 속에 대롱대롱 달렸습니다. 이렇게 종 속에 쇠뭉치를 얼싸안고 매달렸으면 저 밑에서 노인이 줄을 잡아당기더라도 쇠가 종에 닿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종 밑에는 저 아래 밑층까지 바로 뚫린 층계에 놓인 구멍이 있으니 까딱 놓치기만 하면 그대로 내리 떨어져서 가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팔로 그 높은 데서 메어 달려 있으니 무슨 팔 힘으로 오래 매달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빼시는 앞뒤 정신없이 그냥 뛰어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과연 몇 분이 못 지나서 빼시의 가늘고 약한 팔은 칼로 찍는 듯이 아파서 도저히 그 몸을 달고 매달려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려다보면 까마득한데 손만 놓으면 그냥 떨어져 가루가 될 판인데 불행히도 그 팔이 아파왔습니다. 아, 아슬 또 아슬. 그때 감옥에서는 벌써 빼시의 옷발을 끌어내어다가 목을 졸라 죽이는 널빤 위에 올려 세우고 이제 종소리가 어서 들리기만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하여 매달려 있는 빼시의 몸은 갑자기 그 큰 종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밑에서 귀먹은 노인이 종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종줄에 매달려 한 번 잡아당기면 땡, 다시 늦춰 놓으면 땡, 또 잡아당기면 땡. 종소리가 크게 날 터인데 오늘뿐만은 그럴 적마다 빼시의 몸이 종에 닿아서 종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귀가 어두워 종소리가 전처럼 나는 줄로 믿으며 자꾸 잡아당겼습니다. 가엾은 빼시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머리는 흩어져 늘어졌습니다. 오냐, 조금만 더 참자. 빼시는 흔들릴 적마다 떨어질 듯 하여
이를 악물고 두 눈을 딱 감고 죽을 힘을 다하여 놓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노라니 그 약한 팔이 저절로 툭툭 터져서 시뻘건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노인은 종을 다 친 후에 오늘 하루의 직책을 무사히 마친 것을 기뻐하면서 저녁 기도를 올리고 가쁜 마음으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온 동네 온 거리는 종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벌컥 뒤집혀서 와글와글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옥에서는 종소리를 기다리다 못하여 오빠를 다시 들여다 가두고 윗 관청에 보고를 하여서 윗 관청에서는 곧 사람을 보내어 종소리가 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종을 치고 내려오는 길인데요. 하고 영문 모르고 이상해하는 노인과 조사원들이 촛불을 켜들고 종각 속을 층층이 조사할 때 발견된 것은 맨 꼭대기 먼지 많은 층계 위의 송장같이 쓰러져 있는 빼시 소녀였습니다. 빼시 소녀는 관청으로 업혀가서 거기서야 겨우 소생되었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날 그 밤에 오빠는 분명히 우리 집에서 저에게 옛날 얘기를 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를 죄인이라고 느껴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냐 빼시의 말에 거짓은 없다. 그를 살려놓아 주어라. 오빠는 무사히 살아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은 후로부터 너나 없이 이 종을 빼시의 울지 않는 종이라 부르면서 이 마을 사람들은 해 저무는 저녁 때마다 거룩한 종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사람들에게 빼시의 이야기를 전해 들려서 지금까지도 동네의 자랑으로 전해 내려옵니다.